네, 이제 지금부터 행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사장 안에 계신 분들은 이제 착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주관하는 2024 심리상담문화 인적자원 개발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오늘 행사의 사전 진행을 맡은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 사무총장 오수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심리상담 산업 전망을 주제로 하는 포럼은 지금 고려대학교 서울 캠퍼스에서 진행이 되고 현재 상담 ISC 유튜브 채널로도 동시에 생중계가 되고 있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현장에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는데요. 지금 제가 유튜브 채널 살짝 들어가 봤는데 벌써 한 200여 분에 가까운 분들이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사전 신청을 이제 여러 학회 사무국에서 도와주셨는데 500명 이상의 신청자들께서 오늘 행사를 이제 듣고 싶다고 사전에 신청을 해주신 만큼 지금 그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한 현장의 뜨거운 열기를 좀 느낄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참석해 주신 내빈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내빈께 인사를 부탁드리면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께서 이제 뜨거운 박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부처에서 이제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질환 예방 치료 재활에 그 힘쓰고 계시는 보건복지부의 김현숙 정신건강관리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네, 다음으로 참여하신 학회의 관계자를 제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드리는 순서는 금일 포럼에서 발언하시는 순서대로 제가 소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임삼심리학회 회장 단국대학교 배성만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다음으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이상민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심리학회 부회장 고려대학교 최기홍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한국상담학회 총무이사 상명대학교 이형국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1부 사회와 2부 좌장을 맡아주실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 김진성 센터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 상담 ISC가 이제 기관 소개를 제가 조금 이따 드릴 예정인데요. 위원회 조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그 운영위원 회가 가장 최고의 의사결정 기구로서 저희가 어떻게 사업을 수행해야 될지 자문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을 맡아주시는 운영위원 분들이 한 10분 정도 계신데요. 그 중에서 이제 심리상담 분야의 대표 운영위원을 맡고 계신 연세대학교 권수영 교수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오늘 행사의 그 축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감사하게도 보건복지부의 이형훈 정신건강정책관께서 영상으로 축사를 준비를 해주셨는데요. 이제 함께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관 이형훈입니다. 오늘 2024년도 심리상담 분야 인적자원개발 포럼에 참석하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나라는 2021년 OECD 발표에 따르면 OECD 국가 중 우울증 1위, 불안증 4위에 해당합니다. 특히 우울증 환자가 2022년에는 100만 명을 돌파하였고 20대 우울증 환자는 2018년 대비 약 2배 증가하였습니다. 그간 정신건강 정책은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치료 및 요양에 집중하여 상대적으로 가벼운 정신건강 문제에 대한 지원과 예방정책은 부족하였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2024년 7월부터 국민의 마음건강을 돌보고 만성 정신질환으로 악화 및 자살, 자해 시도를 예방하고자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은 우울, 불안 등 정서적 어려움이 있는 국민이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총 8회 받을 수 있도록 바우처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6월 3일 서비스 제공기간 등록을 시작하고 7월 1일부터 서비스 신청 접수를 시작한 이후 1212개소 후 제공기관이 등록되고 39,911명의 신청자에게 142,878건의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 전문 심리상담은 지속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분야로 많은 국민들이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고 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분야의 인적자원 개발 전략은 국민의 마음 건강을 증진하고 보다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한국심리학회와 한국상담학회, 한국임상심리학회와 한국상담심리학회의 노력 덕분에 더 많은 국민들이 마음 건강을 되찾고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포럼이 현장 전문가와 연구자들이 교류와 협력의 장이 되어 상담자와 내담자가 신뢰하고 대화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시장의 발전에 기여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행사를 준비해 주신 모든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상담인적자원개발위원회라는 기관 이름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이 계실까 봐 제가 저희 기관 소개를 잠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풀네임이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중에 상담 분야를 이제 맡고 있는 건데요. 저희가 흔히 HRD라고 이야기하는 인적자원 개발이 이제 영어로 하면 HRD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 그 부처의 역할이 이제 직업능력개발 정책에 관련된 업무를 하다 보니까 이 산업별로 인적자원 개발을 위한 기구를 좀 만들어서 정부가 주도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에서 실제로 당신네 산업 분야에 대한 인적자원 개발 전략을 좀 수립하고 관련된 연구를 좀 수행하고 그런 정책을 좀 제언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도록 지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를 총 20개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제22조의 2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의 4에 근거해서 지금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고 이제 저희는 이게 너무 글자 수가 많으니까 줄여서 ISC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은 산업명칭 더하기 ISC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요. 그 ISC는 주요 제조업부터 이제 휴먼 서비스 분야까지 다양하게 현재까지 총 20개의 ISC가 운영 중이고 이제 그 중에 저희는 이제 2016년도에 출범하여서 이제 국가직무능력 표준 NCS에 기반해서 이제 상담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저희 그 조직의 기본 구성을 보시면 일단 저희는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지원을 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이제 저희를 이제 관리 감독을 하시고 그래서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요. 저희 내부 조직 상황을 보시면 저희는 이제 위원회 기구이기 때문에 위원장이 계십니다. 그래서 위원장과 그리고 사무총장 그리고 이제 사무국 직원들로 이제 내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위원회가 이제 회의체 조직이기 때문에 앞서서 이제 권수영 교수님도 소개를 해드렸지만 이제 최종의 의사결정 기구인 운영위원회가 있고 거기서 이제 심의 의결하는 그런 역할들을 수행을 하시고 그 밑에 이제 실무위원회와 그리고 ISC별로 해당 산업에 필요한 어떤 분과들을 구성해서 분과위원회를 지금 운영을 하는 형태로 저희가 운영이 됩니다. 이제 상담 ISC에 이제
그 산업 범위를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는 이제 국가직무능력 표준의 NCS 기준에 그 중분류 상담을 저희가 이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분류 사회복지 및 종교 아래에 상담이 있고 그 안에 이제 직업상담 서비스와 청소년 지도 분야 그리고 심리상담 분야 이 분야를 이제 저희가 소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상담 ISC다 하면 이제 어떤 산업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제 각자 나름대로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이제 NCS에 근거해서 이 분야를 저희가 소관을 하고 관련된 업무들을 지금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NCS가 이제 국가에서 고시를 하고 이제 운영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게 유연하게는 운영을 하기가 어렵고 이제 경직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문제들이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렇다면은 NCS 그 너머에 너희의 실제의 그 업역을 한번 그 직무 분석을 해서 한번 매핑을 해보라라는 그런 임무가 20개 ISC가 동시에 이제 했어서 저희도 이제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저희가 소관하고 있는 분야의 직무를 한번 매핑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이제 청소년 지도와 심리상담, 직업상담 서비스 분야를 이제 소관을 하고 그 안에 있는 그 직무들을 좀 이렇게 펼쳐서 그리고 또 수준에 대해서도 한번 설정을 한번 전문가 집단이 모여서 그걸 도출을 하고 이제 산업계에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한번 받는 작업들을 수행을 했었고요. 이제 심리상담 분야가 이제 오른쪽에 표에서 보이실 텐데 이제 심리상담 분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반 심리상담이라는 큰 나무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각자의 그 특별한 그런 전문 영역인 부부가족 상담과 그리고 이제 중독 상담, 트라우마 상담 이렇게 이제 현장이 구성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이제 저희가 이제 연구 결과 이렇게 도출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타 분야보다 입직 수준이 이제 한 단계가 조금 높습니다. 심리 상담 분야는 보시면 근데 저희가 이제 보통은 많은 이제 수련과 이제 학업을 하신 이후에 이제 현장에 입직을 하시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이제 수준도 이제 설정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 상담 서비스 분야도 이렇게 직무가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 ISC가 분야 내에서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해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지를 이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위원회 조직이니까 회의체 운영을 하고 또 이제 고유한 저희의 사업으로 이제 우리 분야 안에 산업과 인력 현황을 좀 조사 분석하는 역할은 매년 이제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야 내에서 어떤 그때그때 발생하는 어떤 이슈나 동향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그래서 그런 이슈에 대해서 분석해서 이슈 리포트를 내는 발간하는 그런 작업도 하고 사실 오늘 진행되는 이 포럼도 이슈 리포트를 작성하면서 저희가 여기서 이슈가 좀 이거는 조금 다 같이 모여서 좀 발전 방안을 논의하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주제가 또 이렇게 인적자원 개발 포럼으로 또 이렇게 이어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산업별로 좀 자유롭게 필요한 그런 역할들을 ISC에서 나름대로 이제 구성해서 하는 그런 자율기획 사업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서서 저희가 NCS를 기반으로 기관이 운영이 되다 보니까 소관하고 있는 NCS 그 분야의 개발과 개선 그리고 품질 관리하는 역할들 저희가 수행을 하고 있고 또 민간 영역에서 또 NCS를 활용할 수 있는 이제 다양한 컨설팅 사업이라던가 그리고 이제 국가기술 자격 같은 경우에는 이제 NCS를 기반으로 지금 점점 이제 그 변화가 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들도 저희가 일부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수행하는 이 다양한 사업을 이제 모두 다 소개시켜 드리기에는 지금 이제 시간상 어렵고 그 중에 이제 대표적으로 저희가 금년도에 했던 사업을 이제 그 사업 꼭지만 이제 살짝 소개를 해드리면 이제 저희가 청소년 지도 분야도 담당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청소년과 청년의 그 경계가 현장에서도 조금 이제 없어지고 이제 아동, 청소년, 청년을 좀 다 같이 좀 이렇게 돌봄하는 그런
방식으로 좀 현장이 변화되고 있어서 최근에 이제 정책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이제 가족 돌봄 청년에 대한 그런 지원 방안에 대한 연구를 이제 이슈 리포트를 한번 한 바가 있습니다. 그 가족 돌봄 청소년의 정의라던가 지원하는 그 서비스의 영역이라던가 이런 게 지금 사회적 합의가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이제 저도 제가 잘 알지는 못하고 이제 그런 그 이슈 리포트 회의를 통해서 저도 전문가분들이 말씀 주시는 걸 경청하면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인데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앞으로 그런 것들을 좀 정립을 해서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겠다 하는 이런 1분기 이슈 리포트가 있었고 또 이제 저희가 3분기에는 금년 7월에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작이 되면서 이제 어떤 앞으로의 우리 현장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또 산업을 전망하는 이런 3분기 이슈 리포트를 또 오늘 또 발제해 주실 또 고려대학교 이상민 교수님께서 한번 집필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NCS 품질 관리하는 역할들 올해 이제 청소년 활동과 진로 지원을 좀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였었고요. 그리고 이제 현장에 직무를 이제 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과 좀 심층 면접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사실은 이 격변하는 시기에 저희는 이제 대면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업무가 안 바뀌었을 텐데 하나도 안 바뀌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좀 환경이 변하고 사회 환경의 변화 이런 거에 따라서 혹시 우리도 하고 있는 업무에 어떤 변화가 있지는 않을까 해서 이제 그 종사자분들 인터뷰를 했었는데요. 이제 그 청소년 상담 서비스에 계시는 분들과 인터뷰를 했을 때는 이 아동 청소년의 고위기 상담의 비중이 굉장히 높아져서 그런 것들이 좀 그 종사자의 소진으로도 연결이 된다는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의 연령대가 또 저연령화 되기도 한다고 말씀을 주셨고 또 이제 반복적인 민원이 조금 옛날에 비해서는 그런 비율이 높아진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이제 종사자 소진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을 주셔서 내년에는 이걸 관련해서 저희가 상담 ISC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지 않을까 하고 지금 좀 그런 추진 계획을 마련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2023년도에 사실 저희가 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 또 그 협의회 조직이 있어서 그 회장단 분들과 그 사회심리적 외상 위기 상담 관련해서 그런 그 긴급 대응 체계 구축하고 운영하는 것들이 이제 그 상담사 선생님들이 어렵다는 말씀들 주셔서 그것 관련해서는 훈련 체계를 조금 마련해서 시범적으로 훈련하는 그 역할들은 저희가 담당을 한번 해봤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소진에 대해서 좀 집중을 내년에 좀 해볼까 하는 그런 그 사업 계획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상담 ISC가 현장에서 필요한 역할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이제 많은 이제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저희한테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또 저희 기관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는 이제 사전 진행 순서는 제가 이제 끝마치도록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행사가 진행이 될 텐데요. 1부의 사회와 그리고 2부의 주제 토론까지 맡아주실 우리 그 서울시 광역심리지원센터의 김진성 센터장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서울시 내에 있는 심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과 민간 기관을 지원하고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서 그중에 하나가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을 제공하는 기관에 대한 모니터링 사업과 교육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심리 상담 산업 전망에 대한 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1부에서는 주제 발표가 있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두 분이 준비하고 계시는데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현황 고찰이라는 주제로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으로 계시는 단국대학교 배성만 교수님이 발표할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심리상담 산업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고려대학교 이상민 교수님이 준비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배성만 교수님부터 주제 발표를 한번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반갑습니다. 한국임상심리학회 회장 맡고 있는 배성만입니다. 예, 오늘 이 뜻깊은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제 현황을 좀 오늘 간단히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주요 사항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 발표를 좀 준비하면서 현장 얘기를 좀 들어봤어요. 물론 이제 이 현장 얘기라는 게 저희 임상심리학회 회원 중심이긴 하지만 현장 얘기도 좀 들려주시고 이 사업의 어떤 취지라든지 앞으로 이런 좀 전망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보는, 물론 이제 이상민 교수님께서 조금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말씀해 주시겠지만 제가 현황 중심으로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이쪽에도 보이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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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업 도입 배경, 사업 목표, 사업 체계 이런 순서대로 또 실무적인 우리 서비스 제공 기관, 또 어떤 등록 절차들, 서류들이 필요한지, 또 서비스 제공 절차, 또 현황 이렇게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입 비행은 짧게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우리나라가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고 이 정신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크게 보면은 이제 국민 정신건강을 위한 이런 체계적인 심리 상담 시스템의 어떤 필요성을 충분히 우리가 국가도 그렇고 우리 시민들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 정책의 이제 변환이란 게 결국 이제 과거에 이런 수용이나 격리, 입원 치료 중심의 방향에서 예방이라든지 재활, 사회복귀로의 어떤 방향 전환이 상당 전부터 이제 이루어져 왔었죠. 그리고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저도 전마투로 이렇게 좀 부르고 있는데요. 이 사업, 죄송합니다. 이 표현에 좀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만 사용하겠습니다. 그 전에 청년 마음 건강 지원 사업에 이런 성공적인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이 좀 이렇게 시작하게 되는 좀 분위기는 충분히 됐다. 자, 목표를 좀 보겠습니다. 크게 보면은 27년까지 이제 국민 100만 명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저위험군에서부터 중증군까지 맞춤형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올해 이제 8만 명, 내년에는 16만 명, 26만 명, 50명 이렇게 합계해서 이제 100만 명인 거죠. 사실 이 1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여러분 굉장히 큰 숫자잖아요. 그리고 우리 이제 통계들을 보면은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이런 조사를 보면 보통 100만 명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조금 좀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은 이게 굉장히 큰 규모면서 의미 있는 어떤 숫자가 되는 거죠. 이 100만 명 서비스라는 게. 그리고 여기 일반 국민, 중위험군, 고위험군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놨지만은 26년부터는 이제 모든 이렇게 군들에게 서비스가 지원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중위험군, 고위험군, 일반 국민은 이제 서비스가 5회고요. 그다음에 중위험군은 8회, 고위험군은 최대 10회까지 이렇게 서비스 제공이 됩니다. 상담 단가는 아마 이걸 처음 보시는 분들은 이제 2급 7만 원, 1급 8만 원이 조금
간격이 좀 적다고 아마 여겨질 수도 있는데요. 지금 현재 체계는 이렇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전체적인 어떻게 보면 로드맵이고 그 궁극적인 목표인데요. 이 표만 보면 굉장히 복잡해 보입니다. 그렇죠? 언뜻 보면은 자 여기 증상 정도를 보시게 되면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 중증군. 그러나 사실 여기는 이제 크게 보면은 하나의 그룹으로 묶이고요. 중증군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만성 질환자, 소위 말하면 이제 조울증, 또 만성 조현병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를 보면은 이 사업의 주요 타겟은 이 중증군보다는 어떻게 보면 이쪽일 수가 있거든요. 이 구분을 이제 저위험군, 중, 고위험군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제 쉽게 설명한다면 여기서 말하는 저위험군은 경도 우울증 정도 혹은 스트레스가 아주 심한 분들 이 정도. 물론 이제 이게 정확반은 없는데 제가 어제 발표 준비를 하다 좀 청중들에게 쉽게 좀 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설명을 줄까 고민하다가 중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은 중증 우울증, 그다음에 중증군은 심각한 우울증이나 이제 이런 만성 환자들. 굳이 구분한다면 이 정도로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위험군은 어쨌든 이 체계에서 규정하기로는 상담 서비스만, 심리 상담 서비스만으로 개입이 가능한 군. 그다음에 중위험군이나 고위험군은 사실 그 구분은 해놨지만 치료적 관점에서 보면은 상담 및 이런 심리적 개입 플러스 의료기관 연계, 즉 필요하면은 의료기관 연계하고 약물 치료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군이 되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중증군은 여기 보면 이제 중증군은 병원 치료 중심 우선 실시 대상자 이렇게 이제 구분은 해놨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 중증군들도 상당히 의뢰가 되긴 하다. 물론 이건 이제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저희 학회 회원 중심으로 제가 확인을 해봤기 때문에 전체적인 좀 다를 수 있지만 이런 수요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이 중증군. 왜냐 약물 치료 받으면서 병원에서 의뢰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이해를 좀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 저위험군, 중위험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이제 예방 의료 서비스, 또 중증군을 대상으로 한 이런 치료 서비스. 물론 이제 뭐 치료라는 이 표현이 뭐 상담 치료 이게 뭐 경계가 뭐 애매할 수는 있는데 어쨌든 이렇게 구분하자면 또 만성 환자들 중에서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하잖아요. 여기 사회복귀를 위한 복지 서비스. 그래서 이런 예방 치료 복지 서비스가 협업하면서 하나의 이런 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런 그 체계를 궁극적으로 사실 지향하고 있는 거죠. 그럼 어떤 사람들이 서비스 대상자냐?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기관 시설 운영하시는 분들은 다 알고 계시겠지만, 자, 첫 번째가 결국은 이제 이런 기관에서 주로 어떤 기관들이죠? 국가기관입니다. 그래서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위센터, 또 정신과에서 심리 상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쉽게 말하면 이제 의뢰서를 써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보면은 국가 정신검진 중 정신건강검사, 여기 여러 가지 검사가 있는데 실제로 이 사업에서는 PHQ라는 아마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PHQ-9 이 척도가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됩니다. 물론 이것만 가지고 예를 들어서 정신과에서는 이 기준만 가지고 의뢰하지는 않아요. 전체적인 우리가 심리 평가를 하기 때문에. 그러나 그런 게 없다면 이제 PHQ가 하나의 이제 기준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정확히 몇 점이야? 10점 이상. 10점 이상이면 의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양한 기관에서 의뢰를 하기 때문에 그 기관에 아마 나름대로의 이 종합적인 프로세스가 또 작동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자립준비 청년, 보호 연장 아동 이런 분들이 서비스 대상자가 됩니다. 제외 대상은 앞에서 우리가 나왔던 중증 정신질환으로 인해서 정신건강과 치료가 우선인 자, 이게 이제 우리가
이론적으로는 제외 대상이 하나 이 중에 일부는 서비스 대상이 아마 현장에서는 좀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제가 조사를 좀 해보니까. 근데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이 체계 내에서는 제외 대상은 되는 거죠. 그리고 타 국가 이런 상담 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들은 일단 제외가 됩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제공기관의 그런 특성들을 좀 보게 되면은 제공기관의 장은 정신과 의사,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와 1급 유형의 잠시 뒤에 조금 더 설명드리겠습니다. 1급 유형의 기준을 충족한 자고요. 서비스 제공자는 1급과 2급 유형 다 가능합니다. 자, 서비스 인력 제공 기준을 보면 기본적으로는 이제 국가에서 부여하는 국가 전문 자격, 또 민간 전문 자격이 구분되는데요. 국가 전문 자격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1급, 청소년 상담사 1급, 전문 상담교사 1급. 그다음에 민간 자격증, 또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우리가 상담 심리 전문가, 임상 심리 전문가 이런 1급 유형의 전문가들은 여기에 1급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여기 하단에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다음으로 2급의 경우에는 국가 전문 자격은 정신건강 전문요원 2급, 청소년 상담사 2급, 전문 상담교사 2급, 또 상공 산업인력공단에서 부여하는 임상심리사 1급이 여기서는 2급으로 이렇게 이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담심리사의 그런 2급, 또 우리 주요 학회의 2급에 해당되는 자격이 여기에 2급에 해당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지원사업 등록 및 뭐 서류 절차를 좀 보겠는데요.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기관에서는 신청을 이제 하게 됩니다. 이렇게 소재지에 시군구 보건소 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게 되고요. 필요한 서류들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서비스 제공 절차를 보게 되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먼저는 서비스를 원하는 분들이 행정복지센터에 대면 혹은 온라인으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온라인 신청도 웹사이트 또 개설이 돼서 굉장히 편리하게 됐는데요. 이 정보가 시군구 보건소로 전달이 되고 시군구 보건소에서 바우처 신청 결과 통지를 신청자에게 하게 되고 신청자가 서비스 제공 기관을 선정하게 되는 거죠. 우선적으로 아마 자기 관할 구역에 있는 가까운 곳을 아마 할 테고 여의치 않으면 아마 먼 지역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자, 현재 지금 현황을 보게 되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올해는 8만 명에게 이제 지원을 하는 건데 이걸 보면 지금 상담 건수는 8만 건이 넘었지만 사람 제공 서비스 신청자는 2만 건이에요. 2만 9천 건, 지금 좀 3만 건이 넘었겠죠. 조금 미흡한 거죠, 사실은. 목표 대비해서는. 아무래도 초창기다 보니까 내년에는 훨씬 더 확대될 걸로 보고요. 서비스 제공 기간은 1,100개를 넘어서서 이제 1,200개로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서비스 인력은 4,918명, 5,000명 정도 되는 거죠. 조금 더 뭐 부가적인 설명인데요. 서비스 제공 기간 아무래도 이제 서울 경기 지역이 많고 또 강원, 세종, 제주는 좀 적습니다. 아무래도. 자, 그다음에 상담 제공 건수도 서울 경기 지역이 이제 반 이상을 차지하게 되고 강원, 세종, 제주가 좀 아무래도 좀 적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현황표입니다.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짧게 그냥 현황,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뭐 필요한 서류들, 제공 기관 입장에서 보면 서류 필요한 서류들, 또 신청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 신청 경로, 그다음에 어떤 분들이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어떤 기관에서 의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또 그 의뢰서를 받을 수 있는 어떤 기준 같은 거, 물론 PHQ가 하나의 기준이 하나 아마 정신과에서는 종합적인 평가를 하고 뭔가 진단서를 부여를 하겠죠. 자, 지금부터는 이제 간략하게 앞으로 이제 요 사업이 우리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니까 그와 관련된 얘기를 잠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제 뭐 법제 이슈는 오늘 뭐 주제는 아니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앞으로 이제 안정적으로 우리가 심리 상담 서비스가 제공되려면 이 법제화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 이제 재정적인 거죠. 재정적으로 이제 지속적으로 이게 예산이 확보가 돼야 되는 부분들. 세 번째로는 지속적인 평가 개선. 여기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우리 상담 뭐 이런 효과성, 또 내담자 만족도 이런 주제가 들어가는데 우리 선생님이 다 아시겠지만은 이 사업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해서는 상담 사전 사후 이런 평가가 사실 아주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 우리가 매우 신경 쓰고 있으나 또 걱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주기적으로 좀 뭐 점검하면서 필요하면 우리 학계 차원에서 좀 격려하고 체계를 만들고 이런 노력들이 앞으로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이 사업이 뭐 국가 주도 사업이고 또 민간에서 이렇게 협력이 필요하다 보니까 뭐 민간센터 이제 자율성도 있고 또 국가기관에서 이제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제 기준들, 가이드라인 이런 것들을 충족해야 되니까 정부와 민간 센터 간의 그런 어떤 조율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제 지금 현장에서 조금 이제 초창기다 보니까 혼란스러운 것 중에 하나가 이런 의뢰서의 형식이라든지 그럴 거 아니에요. 병원 기관에서 하는 의뢰 형식하고 또 이런 청소년 복지센터 좀 다를 수 있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마 좀 지금 좀 정리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도 좀 전체적인 또 우리가 좀 그러니까 좀 공식적인 이런 양식들을 좀 이렇게 공유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히 좀 현황들을 말씀드렸는데요. 한 1, 2분 정도만 현장의 얘기를 좀 잠깐 말씀드리면 사실 이제 제가 뭐 임상심리학회 이제 회장이기도 하고 저희 기관이 이제 상대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숫자가 좀 적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인원이. 그래서 좀 걱정도 했는데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서울, 경기 혹은 뭐 대전, 충청 각 지역별로 이렇게 지인들을 통해서 이 센터를 운영하고 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제가 우려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이 사업의 중요성을 얘기할 때 사실 어떻게 보면 기관 입장에서 보면 쉽게 말하면 수익성은 크게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부가가치가 뭐냐? 이런 국가 서비스를 통해서 많은 시민들이 상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고 또 기관에서도 국가 사업을 한다는 그런 어떤 이미지, 효과 이런 부대 효과를 굉장히 크게 느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잘 운영하는 기관들의 어떤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뭐 공식적인 기관이라 인증서를 주고 앞으로 이런 것들이 좀 부여가 된다면 훨씬 더 이렇게 그 전문 우리 상담가들이 참여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이 사업이 좀 더 확대되는데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좀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도 우리 이제 상담 심리학회 또 관련 학회 또 우리 심리 상담 영역들이 좀 더 협력해서 앞으로 이 사업이 좀 성공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저희 학회에서도 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배성환 교수님 감사합니다. 사실 어제 보건복지부의 발표에 따르면 8회기까지 이용한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을 조사했는데요. 그 중에서 만족도 점수가 89.8이 나왔습니다. 사실 높은 점수 나왔고 재참석 의향도 94.2%로 의미심장한 높은 점수를 나타냈는데 이러한 긍정적 평가가 계속되기 위해서는 지금 발표자가 말했다시피 법제화라든가 재정적 지속 가능성 그리고 지속적인 사전 사후 평가 그리고 공공과 민간 부분의 협력 이런 부분이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발표자에게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주제 발표는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심리 상담 산업 전망이라는 주제로 한국상담심리학회 부회장이신 고려대학교 이상민 교수님이 주제 발표하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죠. 네, 방금 소개받은 고려대학교 이상민 교수입니다. 제가 원래 제목이 여기 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심리상담 산업 전망이라고 했는데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니까 산업 전망이라고 하면은 너무 이게 그 서비스 제공자, 즉 심리 상담자에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서비스를 받는 수혜자가
까지 합친다고 하면은 되도록이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과 심리상담 시장이라고 하면 좋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 타이틀을 갖다가 산업 전망에서 시장 전망으로 좀 바꿔봤습니다. 네. 굉장히 중요하신 분이셔서 아까 인사말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분이 시장으로 가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제가 타이틀을 갖다 시장 전망으로 바꿨고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막 시장을 전망할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그 미래 예측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FGI 했었거든요. FGI 했던 것과 그 다음에 약간의 설문. 근데 이게 그 수혜자 말고요. 그러니까 제공자 대상으로 해서 했던 그 설문을 중심으로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했지만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이 있었죠. 저희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으로 경제적으로 어려움 있는 그 청년들뿐만 아니라 모든 청년들에게 특히나 19세에서 34세의 청년 대상으로 심리 상담을 제공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2024년 7월부로 종결이 되면서 원래 이 사업은 보건복지부에 이 소속된 걸 보면은요, 보건복지부에 이게 그 홈페이지거든요. 보시면 알겠지만은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은 사회 서비스 사업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 어떤 과가 이걸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데 이게 이제 확대가 되죠. 원래는 청년을 위한 접근이었다가 이제 전 국민이라고 말을 하면서 모든 연령대의 심리 상담을 제공하는 걸로 하면서 이름이 바뀌었다고 하긴 알고 새로운 사업이 시작되죠. 그래서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이고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과도 바뀌었습니다. 과도 건강 안에 정신건강 정책 안에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으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의미가 있는 건데요. 사실상 원래 사회 서비스, 물론 여전히 사회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긴 하죠. 이게 바우처 사업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과 관리과 안으로 들어와서 역시 정신건강 정책의 하나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시작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지금 정신건강 정책의 하나의 사업으로 들어와서 우리가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시장 전망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잘 마음속에 간직하고 이야기를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FGI를 통해서 사실 여기에 계신 분들이 다 FGI 했거든요. 지금 임상심리학회 회장님인 배성만 선생님, 그 다음에 한국심리학회 부회장이신 최기용 선생님, 그 다음에 한국상담학회 부회장 차기 부회장님이시죠. 차기 부회장 하시는 이영 교수님까지 다 모여서 당시에 그 학계분들과 또한 실무진들과 함께 저희가 했던 게 그러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의 강점 그리고 위험 요소, 그 다음에 기회, 약점 이런 것들이 무엇인가 수합 분석을 약간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 FGI로 설문도 받고 같이 의논도 하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물론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이 당시에 했던 게 한 2달, 3달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앞으로 더 하고 나서 계속해서 이러한 수합 분석도 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다양한 곳에서 지금 보건복지부도 시도하고 있고요. 어떻게 하면은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갈 건지, 그다음에 서울시도 역시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수합 분석을 하면서 우리가 그걸 갖다가 발전해 나가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당시 저희가 수합 분석을 했을 때 강점으로는 가장 큰 강점은 이게 정부가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건강이라는 이니시티브를 정부가 지원하고 예산을 배정했다라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강점이라고 봅니다. 정부가 이니시에이트했고 정부가 그걸 갖다 설계했다라는 거는 어마어마한 강점이고 그런 상황에서 효율성을 위해서 예방으로 바꿨다라는 것도 또 큰 겁니다. 그런데 그 예방의 정신 건강에 있어서 예방에 초점을 두는 그런 어프로치가 뭐냐 했을 때 정부에서 심리 상담을 이제 둔 거죠. 그거는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심리 상담을 연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심리 상담의 효과성이 아시다시피 그 이펙트 사이즈라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굉장히 높습니다. 그죠? 1.0 이상. 그러니까 원 스탠더드 디비에이션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굉장히 높은 그런 거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또 되게 신기한 것은 원래 저희의 그 서비스 전달 체계 자체가 기본적으로는 공공 어프로치였습니다. 특히나 정부 이니시에이트된 거는 대부분 공공 정책이라서 정신건강복지센터라든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공공으로 들어가다가 이제는 민간센터 쪽으로 해가지고
이 이니시에이티브가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작은 바우처로 시작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공공정책의 서비스 전달 체제가 아니라 민간으로 들어갔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 증가를 인해서 상당 분야의 일자리가 민간까지 확대되는 것을 갖다가 강점으로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정신건강 책무성이 강화되죠. 당연히 국가에서 이니시에이브했기 때문에 정신건강 예방 및 조기 발견 영역이 이제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고 그냥 그 각 개별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책무로 인식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심리 상담이 사실은 개인이 돈 있는 사람이 심리 상담 받는다 이랬는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사회적 책무로 정부가 이니시에이트 해가지고 민간 센터에 가서 하는 것도 역시 어느 정도까지는, 예방 정도까지는 정부에서 이니시에이트 했다는 게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약점이 아직 몇 가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선생님들이 FGI에서 얘기했는데요. 특히나 실무 쪽에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실무 하시는 분들 얘기로는 첫 번째, 행정 절차가 약간 복잡하다. 예. 여전히 이 바우처 시스템 자체가 워낙 또 서류도 많고, 그 다음에 의뢰하는 것도 아까 배성만 교수님도 말씀했지만 의뢰 절차도 약간 애매한 것도 있고 통합되지 않았다라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지역이 불균형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역 중에서 특히나 뭐 서울이라든지 이런 대도시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리소스, 자원이 많고 시설도 많이 있고 민간센터도 많이 있지만, 시군구 같은 경우는 특히나 강원도 뭐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굉장히 불균형적인 접근할 수 없다, 이런 서비스에 있어서 그런 점을 갖다 이야기하고 있었고요. 역시 예상대로 제도가 아직까지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복지부라든지 뭐 각 지자체가 만들어내가고 있지만 거버넌스라든지 서비스 전달 체계가 아직도 모호하다. 그리고 그게 아주 확실하게 갖춰져 있지 않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아마도 제가 했던 거는 이게 10월 달에 제가 FGI를 했는데 지금 이제 12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그때보다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전달 체계도 이제는 천천히 이렇게 서비스가 전달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제공이 된다라는 것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현 시점에서, 그 당시 현 시점에서는 이런 세 가지 정도가 약점으로 보여졌습니다. 기회 요인도 있는데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여기다 일부러 썼습니다. 이 인식 향상, 일자리 창출, 인프라 확장, 기술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주는 기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랬을 때 이제 마음 건강 분야의 지평이 확장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특히나 인식 향상 부분은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기존에 우리가 심리 상담하면은 낙인 효과가 있었거든요. 나는 안 갈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내가 이거 가야 돼,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리고 또 돈도 들잖아요, 거기다. 그런데 정부의 이니시에이티브에 의해서 인식이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지금 사회적인 인식이 많이 바뀌고, 그 다음에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홍보 측면에서 인식을, 심리 상담은 예방이다, 그리고 예방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야 된다라는 것들이 아마도 우리의 기회 요인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 사업도 굉장히 성공적으로 나가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편으로 약간의 트레트, 그러니까 약간 위험 요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공과 민간의 긴장 관계가 있을 수 있죠. 지금은 공공에서 민간을 갖다가 이렇게 주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만들어 나가야 되고요. 또 하나는 재정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이게 2027년까지는 지금 50만 명 해가지고 100만 명을 한다 그러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재정 지속이 가능할 것인가. 수요 급증에 따른 과연 이걸 갖다가 잡아낼 수 있을 것인가. 지금 현재는 사실은 어느 정도 우리가 재정이 조금 튼튼하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요. 법 제한은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죠. 제도가 확실히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 이슈가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인력 불균형도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사의 수요와 공급 간의 불균형이 만들어질 것인가, 이런 것들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풀어나가야 할 위협 요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저는 공급자, 그러니까는 서비스 제공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했던 거는 10월 달이고요. 지금 뭐 2개월이나 지났기 때문에 사실 많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당시에 제가 궁금했던 건 앞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하시는지, 779명 정도의 서비스 제공자들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물론 전국민 마음 투자 지원 사업에 참여한 사람들이 한 54%고요. 이게
자기가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자격자만 했거든요. 자격이 됨에도 불구하고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 한 46% 정도 돼서 반 정도로, 그래서 자기가 서비스 제공으로서의 자격이 되긴 하지만 어떤 분 반은 참여를 했고요. 반은 참여하지 않았는데 그분들의 의사를 물어봤습니다. 가장 첫 번째로 물어봤던 거는요. 이게 산업에, 우리 심리상담 산업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냐고 했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은 매우 긍정적이다고 하는 분들이 거의 한 80% 이상이 긍정적이라고 봤고요. 그 다음에 보통이다도 한 17%, 그리고 이게 매우 부정적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소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참여하는 분들이 훨씬 더 이 영향력이 긍정적이라고 보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고요. 특히나 기관장들이 제공 인력보다는 훨씬 더 긍정적으로 이걸 보고 있었습니다. 서비스 질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래도 서비스가 괜찮다, 이 질이 괜찮고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고요. 마찬가지로 고용 안정성에 있어서도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 때문에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해서 고용 안정도 어느 정도 과반수 이상이 고용 안정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있어서는 심리상담 서비스 수요가 이게 증진될 것인가 이런 걸 물어봤을 때 매우 긍정적이다라고 하는 것이 역시 과반수였고요. 마찬가지로 지속 가능하냐고 했을 때는 그거는 약간 조금 낮춰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 가능할까라고 생각했고, 특히나 참여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 이 사업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훨씬 더 지속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분석하면서 갈 때는 이제 결국 심리 상담의 시장이 변화가 일어날 것인가, 이 사업에 의해서 핵심이라고 보는데요. 저희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접근성이 증가할 거라고 저는 보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산업의 변화를 만들면 자연스럽게 이 시장이 확대되고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의 키로 봤는데요. 사회적 인식 변화, 그 다음에 예방 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울과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서 국가 이니시에이티브가 움직여지면은 이러한 산업이 성장하는 거는 우리가 금방 쉽게 예측 가능하다, 이런 생각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아까 배성만 선생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법적 기반 강화가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아마 제도화가 되지 않으면 모든 일이, 아무래도 사업이 좋다고 해도 제도화의 그런 법적 제도화가 촉진돼야 될 거고요.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제도화가 돼서 이 사업이 튼튼해질 수 있겠지만 이 사업이 시작됐기 때문에 제도화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건 저는 예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어떤 사업이 시작되면은 그 사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도를 만들 수 있거든요. 자연스럽게 저는 법적 기반도 이 사업 때문에 나타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사업 때문에 자격기준 표준화도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심리상담 관련 자격증이 민간 자격증이죠. 물론 뭐 그중에서 저희가 이렇게 손꼽아서 보기는 하겠지만 몇천 개가 넘잖아요. 근데 자연스럽게 이 사업을 통해서 표준화 쪽으로 넘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산업, 이 사업의 아마 미래가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요. 어느 정도 정리되겠죠. 그러면은 일관된 서비스 품질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마찬가지로 또 다른 거는 지금 아무래도 접근성에 한계가 있으니까 지역 같은 경우는 저는 비대면, 온라인, 새로운 방식의 이런 것들도 나타나지 않을까, 더 빠르게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면은 우리나라가 사실은 시작이 좀 많이 늦어서 그렇지 시작하고 나면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거든요. 다이나믹하게, 그죠? 아시다시피 항상 위기나 그럴 때 기회로 잡고 움직이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전국민 마음 투자 사업 때문에 이런 식으로 움직여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얘기를 제가 또 하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마도 오늘 이 포럼에서 우리가 잘 머리 맞대고 하다 보면은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로 의견 나누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좋은 방향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제도라는 것은 사실은 뭐 제도가 만들어져 사람이 수능하는 것도 있지만 사람이 제도를 만드니까 우리가 같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상민 교수님 발표 감사합니다. 그 법적 기반 강화라든가 자격 기준 표준화, 서비스 접근성 향상, 이거는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은 아닌 것 같네요. 예. 사실 저희가
정책 보고서를 지금 이제 준비해야 되는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 내용은 저도 주의 깊게 생각하고 같이 논의하면서 참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자, 이거로 1부 주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이 3시 1분 정도 됐는데요. 저희 한 9분만 쉬고 3시 10분부터 주제 토론으로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토론에 참석하실 패널분은 세 분인데요.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분은 한국심리학회 부회장으로 계시는 고려대학교 최기홍 교수님입니다. 두 번째 패널분은 한국상담학회 총무이사로 계시는 상명대학교 이형국 교수님입니다. 세 번째 패널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토론은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 분당 15분씩 제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분 안에 예. 그러면 마이크를 사용하실 때 입 가까이 최대한 가까이에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분 동안 주제 토론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최기용 교수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방금 소개받은 최기용이고요. 사실 이 자리를 이 자리가 있기까지 정말 많은 분들이 수고해 주신 거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수고 덕분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심리 상담 서비스를 국가 지원으로 받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복지부 고용복지부의 우리 정책관님, 우리 과장님 같이 하셨는데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 전하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 발표해 주신 우리 선생님, 교수님들 말씀 들어보니까 모두가 이런 심리적인 심리 상담 이런 서비스를 지원하는데 다 같이 한 마음을 좀 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제도를 보완하고 더 확산시켜 나갈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서 그 부분도 상당히 이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15분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조금만 더 짧게 이제 안타까운 일이죠. 우리가 20년간 OECD 경제 국가 중에서는 1위를 20년간 거의 한 몇 해 빼고는 하고 있고 지금 24년의 통계를 봐도 전 세계 평균이 한 10만 명당 이제 한 9명 정도라면 우리나라가 그의 이제 3배 이상 되는 29명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우리나라에 있는데 압도적인 1위를 하고 있고 우리보다 조금 이제 낮은 혹은 우리보다 높은 국가는 이제 섬나라 국가거나 아프리카의 아주 부족 국가 이런 데예요. 그러면 그런 걸 보면 정말 이거는 왜 우리가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마음이 아픈 부분이 있고요. 얼마 전에 청년 자살률 증가율을 봤는데 거기에도 보니까 청년 자살률 증가율이 칠레가 1위더라고요. 그리고 2위가 이제 우리나라. 그리고 이제 3위가 이제 멕시코예요. 전 멕시코는 타살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이제 청년들의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는 걸 보니까 굉장히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2위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보면 우리 정신 건강에 소위 말하는 좀 잘 체계가 잡혀진 국가들 예를 들면 미국, 영국, 호주, 핀란드 이런 여러 이제 국가들을 좀 보면 거기서는 심리나 상담 이런 서비스를 국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체계를 마련해 놓고 있잖아요. 그래서 왜 거기서는 그렇게 했는가? 근데 왜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 것 같고요. 아까 이제 교수님들도 말씀하셨지만 이런 어떤 비약물적인 치료가 예방을 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서비스다. 그런 거에 대한 과학적인 근거가 너무나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국가들에서 다 이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죠. 이제 그렇다고 보면 우리나라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서베이를 해봤을 때 그 트라우마에 노출된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우리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하면서도 그렇고 그리고 비교하는 어떤 문화, 뭐 어떤 학업의 어떤 이슈들, 그래서 한 6% 정도는 이제 아주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고 있더라고요. 그 복합적인 트라우마를 경험하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고위험군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분들이 지금 현재는 경도에 어떤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고통감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중등도를 가지고 있어도 사실 이분들이 에게 제공해 드려야 될 서비스가 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분들한테 약물 치료도 필요하지만 혹은 복지 서비스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사각지대가 발생해 왔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이게 심리 지원 그리고 어떤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우리가 그동안 하지 않았던 사각지대 영역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가 더욱더 이제 감사한 마음이 큽니다. 저는 오늘 이제 시장 분석 우리 이상민 교수님께서 해주셔서 잘 이제 흥미있게 그리고 아주 무게 있게 들었고요. 저는 또 한편으로는 또 시장 중심적인 해석도 있지만 이게 이제 그 소비자 중심으로도 한번 봐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아까 그런 서비스 니즈가 있는 사람들이 그 서비스를 어디 가서 받고 있는가 이렇게 보면 제가 상담센터에서 내담자를 보는 한 80%는 다 약물 치료를 이미 받고 있는 분들이 오세요. 그런데 이제 그분들 중에도 자살 위험이 이제 심한 분들도 있고 위험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 중에서 이렇게 내가 정말 삶을 마감해야 되겠다라는 충동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있는 분들이 그분들이 어디 가서 그거를 멈출 수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지금 우리나라 서비스에서 빈 곳들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살 예방 이제 전화를 해서 멈출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병원에 가서 멈출 수 있을 것인가. 그렇게 보면 여러 이제 우리가 이제 막을 수 있는 방도들이 있는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서비스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 이게 심리 상담이라는 게 매우 중요한 그러한 어떤 국민들을 지지할 수 있는 중요한 서비스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김진성 센터장님이 어느 정도 만족도 다시 서비스를 받을 비율을 이제 봤는데 한 10점 만점에 9점 가까이, 9점 이상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이상민 교수님도 얘기하셨는데 우리 내담자, 우리 국민들의 인식이 이런 서비스를 한번 이제 경험을 하신 거잖아요. 물론 다른 이제 바우처 서비스도 있었지만 전국민 대상 서비스를 하면서 이게 되게 중요하구나, 이런 서비스를 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빨리 하시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또 우리 국민들이 이런 서비스들에 대한 그 뭐랄까요, 지적인 욕구도 굉장히 높으신 것 같고 빨리 이런 서비스들을 구분할 수 있는 이런 능력들도 있으셔서 국가가 굉장히 고퀄의 이런 서비스들을 잘 품질 관리를 잘 하는 이런 전국민 서비스를 잘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시대가 변화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앞으로 우리 복지부에서 이제 이 사업을 하시면서 국민들한테 이제 이러한 서비스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하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러면 이제 서비스의 질을 잘 관리해가지고 우리 근거 기반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얼마나 이게 뭐 배성만 선생님도 얘기하셨지만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잘 모니터링해서 이 어떤 그 서비스들이 제공이 돼야 되는가, 그리고 어떤 자격자들이 제공돼야 되는가, 뭐 어떻게 보면 법제화랑도 관련이 이제 있는 이슈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이제 앞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의료 서비스가 우리나라에 있고 복지 서비스가 잘 발달이 돼 있는데 이러한 이제 마음 투자 사업을 같은 서비스가 그 안에 이제 링킹이 되는 거잖아요. 그 링킹하는 과정에서 요 각각의 의료 복지 심리 상담 서비스의
어떤 복합적인 연계가 훨씬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인접 분야에 계신 전문가분들 그리고 그분들과 연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뭐 정책적인 방안도 복지부뿐만 아니라 뭐 서울시도 그렇고 잘 이제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를 홍보하는 방안도 많이 이제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런 사각지대가 없는 마음에 이제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서비스를 받는 데 있어서 사각지대가 없는 이러한 체계를 잘 구축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제가 10분을 하기가 어렵네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최기영 교수님 토론 감사합니다. 안 그래도 저희 센터에서도 다른 지역과의 혹은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해서 되게 심도 깊게 생각하고 있고 어떤 방안이 있는지 고민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도 상당히 저희도 같이 동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상명대학교 이형규 교수님, 예, 주제 토론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상명대학교 이영국입니다. 앞선 우리 발제에서 우리 두 분 교수님께서 우리 마음투자 사업을 통해서 이제 심리 상담에 대한 가까운 미래 그리고 이를 통해서 심리 상담 시장이 어떻게 갈 건지에 대한 조금 더 먼 미래를 자세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난번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게 올해는 8만이지만 내년에는 16만 이렇게 늘어나서 2027년도에는 50만을 목표로 예정대로라면 진행될 예정이라고 보건복지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료를 좀 들여다봤더니요. 보건복지부가 이제 5년 주기로 정신질환 실태 역학조사라는 보고서를 냅니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의 진료 현황과 관련되는 조사 보고서를 주기로 내고 있습니다. 최근 자료를 봤더니요. 우리 국민들의 각종 마음 건강과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심각하다, 예, 또 1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 되는가 봤더니요. 전체 유병률 기준입니다. 우울 장애가 대략 한 7.7% 정도 됩니다. 우리 국민들의 불안 장애가 9.3% 정도 됩니다. 자살 생각은 10.7%고요. 자살 행동은 1.3% 정도 됩니다. 대략 보면 한 10% 전후 정도죠, 그죠? 예.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10명 중에 1명은 평생에 반드시 우울이나 불안 장애를 경험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계산해 보면 50만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느냐? 우리 전 국민의 1% 정도 됩니다. 예. 그래서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건가 하는 문제. 두 번째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유병률은 진단받은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정신과 의사들을 통해서 중증 정신질환군으로 분류되신 분들이죠. 근데 우리 사업과 연결되는 대상들을 보면 바로 그 밑에 있는 분들입니다. 그죠? 예, 일명 말해서 위험군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분들까지 포함한다면 과연 이 50만이라는 숫자가 많을까?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아야 하고요. 특히 우리 심리 상담자들 입장에서는 우리의 역할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앞서 잘 연구해 주셨고 말씀해 주셨지만 감히 몇 가지만 좀 첨언을 드리면 우선 첫 번째로 이렇게 국민들에게 마음 건강과 관련되는 이런 지원 사업을 통해서 우리가 심리 상담을 제공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전문성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담자의 역량 지원 체계에 대한 구축은 현재 어느 장면에서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물론 이게 계획되지 않았을 거다, 예상하지 못했을 거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현재 연구를 하고 계시는 게 아마 성과 체계와 관련되는,
그래서 성과 평가와 관련되는 부분인데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 성과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어떻게 우리가 상담자들, 실제로 제공자로 투입되고 있는 인력들의 이런 역량들을 강화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고민해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국민들이 이 상담을 통해서 좀 전에 우리 센터장님께서 높은 만족도와 재경험에 대한 기대를 말씀해 주셨지만 이게 더 지속적으로 유지가 되려면 지속적으로 우리 상담자들이 이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지원 체계들이 필요할 거다 하는 생각이 제일 먼저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홍보와 관련되는 이야기입니다. 내년도 이제 예산 심의 과정에서도 국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됐던 것 중에 하나가 집행률이었습니다. 물론 사업 초기에는 당연히 이제 사람들이 잘 모를 거다 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뭐 제가 이렇게 근무하고 있는 우리 대학교도 학생 상담 센터를 통해서 실제로 의뢰서를 발급할 수 있는데 그걸 알고 있는 상담 센터가 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정도면 일반 국민들의 경우에는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 또는 뭐 전마투 이게 뭔지를 아직 모르는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고요. 더 심각한 건 실제로 이런 서비스에 직접적인 수혜를 빨리 받아야 되는 분들은 오히려 자기 세계에 갇혀 있거나 여러 이렇게 요인들로 인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더 모르게 되는 경향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홍보와 관련되는 부분들을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특히 이렇게 맞춤식으로 우리가 좀 이 대상들에게 맞게 홍보 방안들을 좀 마련해서 운영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이제 세 번째로는 지금 현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저희 학회들도 모니터링을 해보면 나오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1, 2급 간의 이런 쏠림 현상과 관련되는 부분들입니다. 그냥 막연히 생각하면 사람들은 당연히 1급이 더 잘하나 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또 이런 급이라고 하는 건 당연히 자격증의 급수라고 하는 건 당연히 그런 의미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들여다보면 그것이 전부는 아니죠. 다른 말로 바꾸면 그 사람이 어떤 전문 영역을 가지고 있고 어떤 프로필을 갖고 있는가도 조금은 제공될 수 있는 부분들이 좀 마련되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해소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지속적으로 1급에게 쏠림 현상을 가지게 되면 결국에는 한정된 제공자를 가지고 추후에는 더 많은 내담자를 감당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여러 고민들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뭐 재정적인 부분이나 이런 다양한 방법들도 함께 생각해 봐야 될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건 지속적으로 이제 뭐 법제화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자격 간의 전문성 격차와 관련되는 부분에 있어서의 해소 방안에 대한 필요성입니다. 복지부가 이 사업을 시작하면서 고시를 통해서 아주 엄격하고 또 이렇게 명확한 교육과 수련 기준을 마련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격을 심의하고 일부 민간 자격증까지 수용을 하였습니다마는 이와 관련해서도 아직도 여전히 논란의 여지들은 있는 상황이고요. 뿐만 아니라 올해 여러 현상들을 들여다보면 특히 수련과 관련된 체계가 약한 일부 국가 자격으로 많은 응시자들이 몰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향후에는 이런 제공자들의 역량이 오히려 상향되지 않고 하향될 수 있는 가능성들도 함께 가지고 있는 만큼 좀 전에 발표하실 때 이상민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런 정부의 정책이 앞서가고 나면 그걸 보완할 수 있고 또 그 전문성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이런 제도적 장치, 특히 법제화와 관련된 이런 이 여러 제도들이 후행되어야만 더 안정적으로 이 사업뿐만 아니라 상담 시장이 유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많진 않지만 다섯 번째로는 공정한 경쟁이 보장될 수 있도록
우리가 어떻게 이 시장을 안정화할 건가 하는 부분들도 고민을 좀 해야 됩니다. 특히 제공기관들 간에 이런 공정한 경쟁을 통한 질 높은 상담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것도 또 하나의 우리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끝으로 우리 상담 시장, 심리 상담 시장과 관련해서 첨언을 한두 가지만 좀 드리면 우선 이 사업이 저는 상담 시장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기존의 우리 질환자 선별 그리고 치료적 접근 중심의 패러다임에서 이제 일명 말해서 조금 더 바뀐 형태로 우리가 가는, 다른 말로 하면 예방적 접근으로 우리가 패러다임이 전환되었다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분명한 큰 변화가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건 사실인데요. 문제는 아주 오랫동안 우리 심리 상담을 하는 사람들은 직업은 있는데 직역이 없었다라고 표현드리는 게 가장 정확할 것 같아요. 다른 말로 바꾸면 어떤 직업 분류 체계 안에서도 상담사가 심리 상담사가 이렇게 명확하게 분류되어 있는 자리는 없고요. 딱 한 자리 있습니다. 오늘 상담 ISC에서 주관하셨는데 NCS에 보면 이제 딱 한 줄 들어가 있어요. 심리 상담. 그것도 하위 요인에. 그래서 중분류에 들어가 있는 게 전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좀 앞으로 우리가 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이 사업으로 이루어져야 좀 더 명확하고 밝은 시장이 형성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가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렸고요. 두 번째로는 심리 상담 분야의 어떤 산업화 또는 심리 상담 시장의 이런 제대로 된 성장을 이루려면 결국에는 양축이 필요합니다. 당연히 필요한 게 전문성과 대중성 또는 효과성과 편리성이라고 하는 이 대별되는 두 축이 어떻게 가장 안정되게 시장 안에서 내담자들에게 보장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이 가장 큰 부분인 것 같고요. 이 역시도 결국 상담자에 대한 어떤 법적 규정 그리고 전문성에 대한 확보에 대한 표준화 이런 것들이 제도적으로 이렇게 마련되어야만 그리고 그를 통해서 예방 프로그램 개발이나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는 예산들이 안정적으로 확보가 될 거기 때문에 이런 근거 마련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때 이 사업은 더욱더 안정적으로 가고 궁극적으로는 심리 상담 시장도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얘가 되어줘야 그 다음에 지금 아시는 것처럼 대략 한 8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학부에만 상담 관련 학과가 80여 개 정도 되고요.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어떤 전공보다 저희가 이렇게 많이 개설돼 있는 전공 중에 하나고요. 아시는 것처럼 모 사이버 대학에 가면 사이버 대학에 소속된 학생들 가운데 3분의 1이 상담 관련 전공 학생들입니다. 여기서 멀지 않은 학교예요. 거리상으로. 이러는 것처럼 우수한 자원들이 지속적으로 확보될 때 결국 시장은 더욱더 발전하고 또 그 신뢰를 가지고 그 역량을 가지고 더 안정되게 시장은 형성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효과적인 우리 청년들에게 일자리도 창출될 수 있는 만큼 이런 관점 안에서 여러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저희 학회들도 열심히 이와 관련해서 이게 제도화되고 안정화될 수 있도록 또 그러면서도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요. 저희 학회도 그와 관련해서는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영욱 교수님 감사합니다. 되게 중요한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요. 뭐 상담자의 역량 지원을 체크하는 방향 그리고 홍보를 어떻게 확대해야 될 건지 현재 나타나는 1급 자격증에 쏠리는 현상 그리고 자격증 간의 어떤 전문성 차이를 해소하는 방안 공정한 경쟁 문제 그리고 뭐 전문성과 대중성 그리고 효과성과 편리성을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 나가야 될지는 아마 다 같이 논의해야 되고 고민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주제 토론 세 번째는 보건복지부 정신건강관리과 김연숙 과장님이 말씀하시겠습니다. 우선 만나뵙기
받게 돼서 감사드리고 이렇게 참석할 수 있게 돼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그 여러 앞에 이제 발제해 주신 교수님들이나 토론해 주신 교수님들 말씀 종합해 보면 저희가 이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 7월 1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면서 모든 새로운 일들이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도전과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제 6개월여가 이제 돼가는데 돌이켜 보면은 생각했던 것보다 걱정했던 것보다 사업이 많이 안착이 되고 좋은 서비스들로 평가를 해주고 있어서 다행이고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상담 전문가분들, 상담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 한 분 한 분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가 6월 3일부터 이제 제공기관 등록을 시작을 하고 7월 1일부터 이제 사업 서비스 제공을 시작을 했었는데요. 아까 우리 자장님께서 잠깐 말씀 주셨다시피 서비스 그 상담 기관들이 1222개소 12월 10일 기준으로 등록이 되었고 참여해 주시고 계신 전문가분들이 5,300분이 넘으시고요. 지금 뭐 8만 명에 아직 미치지는 못했지만 42,000여 명 신청하셔서 실제 상담이 15만 건 이상 5개월 만에 이루어져서 굉장히 많은 지원이 갔고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저희가 준비하고 시작하는데 쉽지는 않았지만 이게 굉장히 사실은 20년 이상 준비를 해왔다라고 볼 수 있는 사업이고 많은 분들이 이제 노력해 주시고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같이 해주셔 왔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이제 사업을 시작을 계기로 해서 차츰 또 더 발전하고 제도화되고 더 안정적인 걸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저희 복지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 아까 최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OECD 자살률 1위 된 게 이제 2003년부터 20년 넘게 되고 있고 2위랑도 굉장히 격차가 커서 참 가슴 아픈 현실이고요. 이게 이제 뭐 여러 뭐 취업이나 경제적인 사유도 있지만 자살 그 유인 동기 분석을 해보면 1위는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상민 교수님도 말씀 주셨다시피 저희 사회 서비스나 복지 쪽에서도 이제 심리 지원 서비스들이 있지만 저희 보건 분야에서 이 영역을 빨리 시급하게 개입해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사업을 시작하게 됐고요. 2013년에도 이제 OECD에서 공식적으로 이게 특별한 치료 영역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보편적인 일반 국민들에 대한 심리 지원 서비스가 시급하다라고 권고를 한 바 있었는데 이제 그때도 도입이 되지는 못했었고 하지만 심리 지원 서비스들은 여러 형태로 계속 제공이 돼 왔습니다. 특히 이제 뭐 세월호 사건부터 해서 재난 심리 지원 분야에 이제 많이 돼 왔었던 게 누적이 돼 왔었고요. 이제 비슷한 그 일종의 시범 사업의 성격으로 볼 수 있는 거는 22년도에 도입했었던 청년 마음 건강 사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업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고 효과가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전 국민으로 확대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어제 이제 많은 분들을 많이 다 모시지는 못했지만 이제 수고해 주신 지자체, 학회 또 저희 그 사회보장정보원이라든지 건강보험공단이라든지 복지부뿐만 아니라 많은 기관과 많은 분들이 이 사업에 같이 이렇게 구축하는 데 도움을 주시고 같이 해주시고 계셔서 좀 상도 드리고 같이 좀 평가하고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아까 저희가 이제 이상민 교수님께서 이제 제공자분들 의견 수렴을 잠깐 해주셨던 적이 있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 저희는 이제 이용자분들 만족도 조사를 최근에 한 조사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했었는데요. 이제 전체적으로 만족도가 89.8점으로 어느 사업보다 굉장히 만족도가 높게 나와서 이게 너무 높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할 정도로 그랬었고 재참여 의향은 94점, 뭐 주변에 추천하시기
하시겠다고 하는 건 93점, 제공 인력에 대한 전문성도 88.9점으로 굉장히 다른 사업들보다 높게 나와서 또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제 더 세부적으로 또 의견 수렴해 나가면서 계속 제도 개선을 해 나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이영국 교수님도 말씀을 주셨지만 홍보와 또 필요한 분들께 잘 알려서 널리 알려서 또 필요한 분들 받으실 수 있도록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용자분들과 그 제공자분들의 그 체험 수기 공모도 해서 저희가 이제 내용을 정리를 했는데요. 지금 뭐 최우수작은 영상으로도 만들고 또 우수 사례집도 만들어서 저희 복지부 누리집에 이렇게 탑재를 했으니까 이제 참고해 주시고 저희가 또 여러 홍보 채널을 통해서 또 공유 확산을 드리겠지만 또 같이 공유 확산해 주시는데 또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이제 발전 방향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 수 있고 싶은 부분들이 좀 몇 가지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도에는 아마 이제 조만간 또 사업 계획을 공유 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뭐 큰 부분이 달라질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지금 몇 개월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이 보다 더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26년도에는 더 또 대상자분들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때 조금 더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이용자분들이 많이 좀 받아서 또 이렇게 개선 효과도 보시고 하는 부분이 이제 또 제대로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우리 제공 기관이나 인력이 좀 더 늘어나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이렇게 협조 요청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이제 파악하기로는 오늘 주제에도 있듯이 이제 이 분야의 이제 시장은 계속해서 이제 확대 발전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가 파악하기로도 지금 이제 마음투자 사업을 계기로 자격 취득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또 이제 기관장이 되시려면 1급 자격이 있으셔야 되기 때문에 1급으로 또 상향하려는 그 분들도 많이 계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사업도 중요하고 또 이 분야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경력 발전이나 또 경력 사다리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그것들과 같이 갈 수 있도록 사업에서도 계속 저희가 검토를 같이 해 나가고 이제 학회나 제공자분들 협조를 요청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서비스 질 관리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이 사업의 관건은 핵심은 그 서비스 효과, 질 관리 부분이라고 저희도 같이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26년도부터는 저희가 이제 시스템을 개발하고 하는 부분도 있어서 그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 제공하시는데 편의도 드리고 또 질 관리 모니터링도 같이 할 수 있는 거를 마련해 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저희가 이제 뭐 사업을 관리하고 이렇게 뭐 부담을 가중 드리려고 하기보다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제 서비스 제공하실 때 이제 좀 여력이 되시는 데들은 좋은 정보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데도 있지만 뭐 수기로 하시는 데도 있으시고 또 좀 어려움을 겪는 곳들도 있으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점을 더 좀 편리하게 서비스 제공하시는데 도움이 될 수 있고 같이 모니터링하는 쪽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한 가지 좀 협조 부탁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가 보니까 그 이제 뭐 우울 척도라든지 그 서비스 전후에 이제 개선 정도를 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그 검사나 이런 것들을 안 하시는 곳들이 좀 아직은 있긴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부터는 그 뭐 매 회기마다 하시는 곳도 있으시다고 듣고는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전후에는 좀 같이 하시면 그 서비스 효과에서도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배 교수님이랑 최 교수님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하게 된 게 예방 치료 재활을 보다 이제 정신건강 분야에서 강화하고 또 연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측면이 있는데요. 사실 예방 정신건강 분야는 제가 와서 보니까 예방 분야의 제도라든가 이제 사업이
없다고 보는 게 맞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전국민 마음 투자가 예방 분야에 이제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된 거고, 그 예방 분야를 계속해서 이제 강화시켜야 가야 되는 숙제가 있고요. 또 거기에서 그치지 않고 치료 영역과도 같이 협업이나 연계를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저희가 이제 두 번째로 추진한 과제가 국민 국가 건강검진에서 정신건강 검사를 좀 강화해서 청년에 대해서는 지금 10년 주기로 우울증에 대해서만 검사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내년 1월부터는 2년 주기로 건강검진 주기와 같이 맞춰서 하고, 또 조기 정신증에 대해서도 또 항목을 늘리는 거를 지금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음 투자에도 이제 건강검진 결과가 있으면 꼭 기관의 의뢰서를 갖고 오시지 않으셔도 건강검진 결과만으로도 이제 상담을 신청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부분이 보다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걸로 보고, 저희가 마음 투자 사업을 함으로써 이제 정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이제 심적, 경제적 그 문턱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건강검진과 같은 이제 다른 제도에서도 같이 좀 그게 시너지가 될 수 있도록 가져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현장에서도 이해를 하시고 같이 해주시면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좀 두서없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 계속 이 사업이 확대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저희 복지부에서도 노력하고 길을 열고 의견 들으면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현숙 과장님, 주제 토론 감사합니다. 저도 들으면서 뭐 예상은 했지만 복지부에서 많이 고민을 해서 이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을 시작했겠다라고 생각했는데 20년 이상 조금씩 점차 많은 준비를 통해서 진행됐다는 게 의미심장했고요. 더욱 또 기쁜 소식은 내년도에도 안정적으로 진행할 계획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셔서 매우 기뻤습니다. 그 향후 2026년에는 서비스의 질 관리를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공한다고 그러니 아마 사전사업 평가라든가 이런 게 더 편리하게 또 용이하게 진행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협조 사항도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사전사업 평가에 대해서 참석해 주시는 것, 그리고 다른 기관과 지역사회와 연계, 협력 이런 부분도 같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혹시 토론 패널 세 분 중에서 더 말씀하시고 싶은 내용이 있으신가요? 시간이 없어갖고 예, 죄송합니다. 시간이 없어갖고 예, 그럼 제가 마이크를 진행자 측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총장님. 마지막으로 토론에 참석하신 세 분한테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네, 바쁘신 중에도 참여해주신 현장에게 참석해주신 여러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지금 한 300여 명 가까운 분들이 지금도 접속해서 이렇게 의견 많이 남기고 계시거든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그 발제하신 강의 자료를 이제 그 발표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냐는 질문이 있으셨는데, 이거는 제가 주제 발표하신 두 분께 허락을 구해야 될 것 같아서 괜찮으실까요? 네, 그럼 그렇게 하도록 하고, 혹시 뭐 또 궁금하신 점들 있으시면 저희가 문자 메시지로 아마 안내를 드렸을 텐데, 그 번호로 궁금하신 점들 문의 주시면 제가 좀 취합해가지고 또 여기 계신 여러 관계자 여러분들께 또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너무 다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조심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 2024년도 심리상담 분야 인적자원 개발 포럼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